민법 기출문제 속 강행법규 쟁점, 핵심만 빠르게 짚어드릴게요. 민법 문제 풀 때 이 계약 유효야, 무효야, 이거 판단하는 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 핵심 기준 중 하나가 바로 강행법규 위반 여부입니다. 첫째, 강행법규를 위반한 법률 행위는요, 그냥 절대적 무효입니다. 이건 당사자끼리 나중에 괜찮다고 합의, 즉 추인을 해도 절대 유효해질 수 없어요. 둘째, 근데 모든 금지 규정이 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 법규에는 효력을 없애는 효력 규정도 있지만 위반해도 처벌만 받고 계약은 유효한 단속 규정도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이에요. 위반해도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라는 거죠. 마지막 셋째, 법을 위반한 사람이 스스로 이거 무효야 라고 주장하는 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죠. 자기 잘못을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는 걸 법원이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정리하면 강행법규 위반은 계약을 무효로 만들지만 모든 금지 규정이 그런 건 아니며 위반자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건 신의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반사회적 행위의 효과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고민중개사 민법 시험에 이거 진짜 자주 나오죠. 바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요. 이게 대체 왜 무효고 그 법적 효과가 뭔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기출문제를 딱 풀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시험에 나오는 핵심 포인트 3가지만 바로 알아보죠. 첫째, 도대체 어떤 게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될까요? 쉽게 말해서 이건 좀 심했다 싶은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도박 자금인 거 뻔히 알면서 돈 빌려주는 계약, 또 부동산 이중매매에 아주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행위 같은 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이중계약이 아니라 적극 가담이에요. 두 번째 구매자가 막 집주인을 꼬드겨서 첫 계약을 깨게 만드는 그런 나쁜 행동을 말하는 거죠. 둘째, 그럼 반사회적인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이건 말이죠. 딱 계약 체결할 때를 기준으로 봐요. 나중에 사정이 바뀌는 건 전혀 고려 안 해요. 그리고 이건 절대적 무효라서 그 무효를 주장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거 무효입니다 하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셋째.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이 무효는 절대적이고 확정적이라는 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중에 당사자들끼리 우리 그냥 이거 유효한 걸로 하자 하고 합의, 즉 추인을 해도요. 절대 유효하게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한번 반사회적이면 그걸로 그냥 끝인 거죠. 자, 정리해볼까요? 반사회적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고 누구든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으며 나중에 당사자끼리 합의해도 절대 유효로 바꿀 수 없는 강력한 무효 사유입니다. 부동산 이중매매의 핵심 쟁점 딱 정리해드릴게요. 하나의 부동산을 두고 2명한테 파는 거, 이걸 이중매매라고 하는데요. 이거 민법 시험에 진짜 자주 나오는 단골 문제거든요. 과연 두 계약 중에 어떤 게 유효할까요? 자, 첫째, 원칙부터 말씀드리면요. 등기 먼저 한 사람이 임자예요. 보통은 먼저 계약한 사람이 우선일 것 같잖아요. 근데 법은 다릅니다. 계약 순서랑은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람이 소유권을 가져가요. 설령 두 번째 산 사람이 이거 먼저 계약한 사람 있는데 하고 알고 있었어도 말이죠. 둘째,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계약자가 무조건 유리한 거 아니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만약에 두 번째 매수인이 그냥 아는 걸 넘어서서 매도인의 배신 행위에 아주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져요. 이건 반사회적 법률행위라서 무효가 되거든요. 여기서 적극 가담이라는 건 이미 팔린 거 알면서 제가 돈 더 드릴 테니 저한테 파세요 하고 막 회유하거나 부추기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 두 번째 매매가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매수인이 두 번째 매수인한테 직접 그 등기 무효니까 나한테 넘겨 이렇게는 못해요. 이게 중요해요. 반드시 원래 매도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매도인을 대위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해야 합니다.
결국 부동산 이중 매매에서는요, 이 두 번째 매수인의 적극 가담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여부가 계약의 유무효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겁니다. 민법상 불공정 행위, 그러니까 이른바 폭리 행위에 대한 기출문제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한쪽이 상대방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걸 막는 규정이거든요.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진짜 자주 나오니까 어떤 계약이 무효가 되는지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자, 첫째, 성립 요건이 생각보다 되게 까다로워요. 그냥 좀 불리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주는 것과 받는 것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하고, 피해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였다는 거, 그리고 상대방이 이걸 이용하려는 의도까지 있어야 하거든요.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 대리인을 통해 계약했다며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세요. 둘째,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당사자끼리 괜찮아, 그냥 이 계약 유효한 걸로 하자, 이렇게 합의, 즉 추인을 해도 절대 효력이 안 생겨요. 다만 예외적으로 무효 행위의 전환이라고 해서 다른 유효한 계약으로 바꿔주는 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적용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경매입니다. 법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매 절차에는 이 규정이 아예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가보다 엄청 싸게 낙찰받았다고 해도 무효 주장은 못하는 거죠. 또 대가 없이 그냥 주는 증여나 기부 같은 무상행위도 당연히 해당이 안 되겠죠. 결론적으로 불공정 행위는 유권이 까다롭지만 일단 인정되면 추인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절대적 무효고, 특히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자, 민법 시험 단골 문제죠? 법률 행위의 효력. 핵심만 빠르게 짚어드릴게요. 공인중개사 시험 같은 거 보면은요, 이 계약 유효, 무효, 아니면 취소, 묻는 지문들 진짜 헷갈리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만 딱 구분해도 문제 풀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첫째, 아예 처음부터 무효인 절대적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이중 매매에 막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거나 이런 것처럼 사회 질서에 어긋나는 계약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나중에 당사자들이 우리 그냥 이거 유효한 걸로 하자고 합의를 해도 절대 효력이 안 생겨요. 한 번 무효는 그냥 영원히 무효인 거죠. 둘째, 일단은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에요. 사기나 협박으로 맺은 계약 같은 거죠. 취소하기 전까진 유효해요. 근데 취소하면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 바로 법정 추인인데요. 내가 취소할 수 있는 걸 알든 모르든 계약 내용을 이행해버리면 그 순간 이 계약 인정하는 거구나 하고 봐서 더는 취소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마지막 셋째, 조건 때문에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약에 붙은 조건 자체가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계약 전체가 그냥 싹 다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첩 관계를 끝내는 조건으로 조건이 잘못됐으니까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인 거죠. 조건이랑 계약은 절대 분리할 수 없어요. 결국 법률행위의 효력은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타당한지, 그리고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한지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민법상 비진위 표시에 대한 핵심만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농담으로 2차 너 가져 했는데 친구가 진짜로 가져가려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속마음과 말이 다른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옵니다. 첫째, 원칙과 예외를 딱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한 말은요, 진심이 아니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효력이 있어요. 유효하다는 거죠.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말이 진심이 아니란 걸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물론 상대방이 알았다는 건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고요. 둘째,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됩니다. 설령 우리 사이의 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그 사실을 전혀 몰란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시험 포인트. 이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이 있었더라도 보호받는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를 보면 더 쉬워요.
회사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낸 사직서는 비진위 표시에 해당해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 대출을 위해 내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채무를 지겠다는 진위가 있는 거라서 비진위 표시가 아니라고 봐요. 결론적으로 비진위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는지 그리고 선의의 제3자가 있는지에 따라 그 효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통정 허위 표시 기출 문제의 핵심 쟁점들 지금부터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통정 허위 표시가 뭐냐면요. 상대방이랑 짜고서 거짓으로 의사 표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채권자가 강제 집행할 것 같으니까 친구랑 짜고서 부동산을 판 것처럼 가짜로 꾸미는 경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법률행위의 효력이랑 선의의 제3자 보호 문제가 얽혀 있어서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째, 당사자 사이에서는 이 계약 언제나 무효입니다. 서로 짜고 한 거짓말이니까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게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로 부동산을 넘겨준 사람도 그 계약 무효야 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 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가짜로 부동산을 산 친구가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팔아버렸다. 그럼 원래 주인은 그 사람한테 가서 집을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에선 바로 이 지점이 핵심인데요. 제3자에게 약간의 과실이 있더라도 선에 이기만 하면 무조건 보호됩니다. 셋째, 이건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와는 구별된다는 점이에요. 강제 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이 비난받을 만하긴 해도 우리 판례는 이걸 사회 전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는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효의 근거가 민법 제103조가 아니라 제108조 통정허위 표시 규정이 적용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통정허위 표시는 당사자 간에는 무효지만 그 사실을 몰랐던 제3자는 아주 확실하게 보호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법 시험에 진짜 자주 나오는 착오 쟁점, 제가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계약서에 도장을 꽝 찍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와, 이거 정말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어떡하죠? 이 계약 과연 없던 일로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착오 문제가 계약의 효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쟁점입니다. 첫째,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요, 두 가지 핵심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그 실수가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해요. 예를 들면 토지의 현황을 잘못 달았다. 이건 중요 부분이 맞아요. 근데 뭐 시세나 면적을 살짝 잘못 알았다. 이런 건 보통 중요 부분으로 안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사표시를 한 사람한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큰 잘못이 있었다면 원칙적으로는 취소할 수 없다는 거죠. 둘째, 그럼 착오로 계약이 취소되면 그 효과는 어떨까요? 그 계약은 소급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없었던 일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계약이 유효한 줄 알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 바로 선의의 제3자는 보호를 받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계약 취소의 효과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일종의 거래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아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내 착오를 알면서도 이걸 이용했다. 이럴 땐 나한테 중대한 과실이 있었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상대방 때문에 내가 착오에 빠진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적으로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는 중요 부분의 실수에 대한 구제책이지만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고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민법 시험의 단골 출제 포인트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해 핵심만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은요, 반복 출제되는 지문이 많아서 핵심 쟁점을 정확히 아는 게 진짜 중요한데요. 오늘은 바로 이 사기 강박 파트에서 꼭 알아야 할 기출 지문 3가지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사기나 강박을 당해 계약했다면 그건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약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취소를 해야만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기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저절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둘째, 계약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 와, 이거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옵니다. 이때는 계약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예외가 있죠. 사기를 친 사람이 상대방의 대리인이라면
이건 제3자 사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몰랐다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취소하기 전에 새로운 거래가 생긴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사기로 부동산을 산 사람이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팔았다면요. 원래 주인은 그 새로운 주인에게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법은 아무것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때문이죠. 심지어 이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하려는 쪽에서 그가 악이었다는 걸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사기 강박은 취소 사유라는 점, 그리고 제3자가 개입했을 때의 조건과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법 시험 단골 출제 포인트죠. 표현 대리의 핵심만 빠르게 짚어드릴게요. 표현 대리가 대체 뭐냐고요?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는 사람인데 겉보기엔 꼭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걸 믿고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려고 그 책임을 본인에게 묻는 제도죠. 이게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수험생들이 진짜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 중 하나거든요. 자, 첫째, 표현 대리가 성립하려면 딱 두 가지가 중요해요. 바로 본인의 책임이랑 상대방의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대리권을 준 것처럼 표시했다거나 대리권이 없어진 걸 그냥 뒀다거나 하는 식으로 본인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야 하고요. 또 상대방은 이 사람 진짜 대리인이구나 하고 믿었고 그 믿음에 잘못이 없어야 해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둘째,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데요. 바로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서 이 정당한 이유를 따지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는 건 계약할 때의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거지 그냥 상대방이 전 그렇게 믿었어요 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판례를 보면요. 부부 사이에 일상가사 대리권 같은 법정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진짜 많이 틀리는 함정인데 표현 대리는 오직 거래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무권 대리인이 계약을 유효하게 만들려고 주장하는 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제도는 처음부터 선의의 상대방을 보호하려고 만든 거니까요. 결론적으로 표현 대리는 겉모습을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협의의 무권 대리 관련 기출문제의 핵심 쟁점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대리권도 없는 사람이 내 이름으로 덜컥 계약을 해버렸어요. 이거 되게 복잡하겠죠? 바로 이 상황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협의의 무권 대리인데요. 여기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3가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이 계약의 법적 상태가 뭐냐는 거예요. 본인이 이걸 인정, 즉 추인하기 전까지는요. 계약 효력이 완전히 정해지지 않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계약의 운명은 진짜 전적으로 본인 손에 달린 거죠. 둘째, 본인이 추인했을 때의 효과입니다. 만약 본인이 계약을 인정하면요. 그 계약은 그냥 처음부터 완벽하게 유효했던 걸로 취급돼요. 이 강력한 효과를 바로 소급효라고 합니다. 시간에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셋째, 무권 대리인의 책임 문제입니다. 만약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이제 그 대리 행세를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시험 포인트. 이 책임은요, 대리인에게 잘못이 있든 없든 무조건 발생하는 무과실 책임이라는 겁니다. 변명이 통하지 않아요. 결국 무권 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가 핵심이고 추인이 거절되면 무권 대리인은 아주 무거운 무과실 책임을 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민법상 계약이 무효가 되는 핵심 쟁점들, 기출문제 위주로 딱 짚어드릴게요. 자, 어떤 계약은 아예 처음부터 법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걸 바로 무효라고 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험에서 어떤 행위가 유효냐 무효냐 이걸 판단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특히 헷갈리는 사례들이 많아요. 첫째,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팔린 부동산인 걸 뻔히 알면서도 매도인을 막 꼬드겨서 이중으로 저당권을 설정한다. 이런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그건 그냥 무효예요. 근데요, 강제 집행 피하려고 허위로 근저당 잡거나 세금 아끼려고 다운 계약서 쓰는 거 있죠? 이런 건 반사회 질서 행위까지는 아니라고 봐서
무효가 아니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둘째, 법을 어겼다고 해서 그 계약이 전도 무효가 되는 건 또 아니에요. 여기서 효력 규정이랑 단속 규정을 구별해야 하는데요. 효력 규정을 어기면 말 그대로 효력이 없어져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중개사가 법정 보수를 초과해서 받기로 한 약정, 그럼 그 초과된 부분은 무효가 되죠. 반면에 단속 규정은 위반하면 처벌은 받지만 계약 자체는 유효로 봐줍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중간생략 등의 금지 규정이에요. 마지막으로 유동적 무효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은 무효인데 나중에 특정 조건이 갖춰지면 유효로 바뀔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대표적인 게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받기 전의 계약이나 대리권 없는 사람이 한 무권대리행위 같은 거죠. 예를 들어 무권대리행위의 경우 나중에 본인이 오케이, 그 계약 인정할게 하고 추인하면 아예 처음부터 유효한 계약이 되는 겁니다. 요약하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무효, 중간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 위반이라 유효, 그리고 무권대리처럼 나중에 효력이 바뀔 수 있는 유동적 무효, 이 세 가지를 딱 구별하는 게 핵심입니다. 민법 취소 파트에서 시험에 계속 나오는 핵심 포인트만 빠르게 짚어드립니다.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이거 좀 물리고 싶다 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쓰는 카드가 바로 취소인데요. 공인중개사 같은 민법 시험에서는 이 취소의 요건과 효과를 정확히 아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주 나오는 핵심 쟁점 딱 세 가지만 짚어볼게요. 첫째,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취소권에는 일종의 유통기한이 있거든요. 추인이 가능한 날부터 3년, 그리고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이 두 기간 중에 하나라도 먼저 지나버리면 취소할 기회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이 기간은 중간에 멈추거나 늘어나는 거 없는 제척기간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둘째, 법정 추인이라는 함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말로 한 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면 그냥 취소할 권리를 포기한 걸로 봐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인데도 상대방한테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럼 그 순간 이미 계약을 인정한 셈이 돼서 다시는 취소할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 셋째, 취소 이후의 결과입니다. 일단 취소에 성공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돼요. 말 그대로 리셋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주고받은 건 전부 돌려주는 게 원칙인데요. 딱 하나, 제한 능력자의 경우에는 현재 남아있는 이익만큼만 돌려주면 된다는 예외도 꼭 기억해 두세요. 결국 취소는 정해진 시간 안에 내 권리를 포기하는 행동을 하기 전에 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의 조건과 기한 파트, 기출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이 부분이 좀 헷갈리게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몇 가지 공식만 알면 오히려 점수 따기 쉬운 부분입니다. 자, 첫째, 조건의 기본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 갈게요. 조건이라는 건요, 계약의 성립이 아니라 효력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이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이미 맺은 계약의 효과가 시작되거나 끝나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 사회 질서에 어긋나는 불법 조건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계약 전체가 싹 다 무효가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둘째, 시험 단골 공식이죠. 기성 조건과 불능 조건. 용어가 좀 어렵죠? 쉽게 말해볼게요. 불가능한 조건, 즉 불능 조건이 효력을 시작하게 하는 정지 조건이랑 만나면요. 당연히 시작이 불가능하니까 무효입니다. 이걸 불정무라고 외우죠. 반대로 이미 이루어진 기성 조건이 효력을 없애는 해제 조건이랑 만나면요. 이것도 만나자마자 효력이 사라지니까 무효예요. 이건 기해무. 이 두 가지만큼은 꼭 암기하셔야 해요. 마지막 셋째, 기한의 절대적인 특징 두 가지입니다. 기한은요, 당사자끼리 아무리 약속해도 절대로 과거로 효력을 돌리는 소급효가 인정 안 돼요. 조건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리고 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위한 걸로 추정되는데요. 이걸 간주된다고 바꾸면 바로 틀린 지문이 되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조건은 효력 문제, 기한은 소급 절대 불가. 이 두 가지 원칙만 기억해도 문제는 훨씬 쉬워집니다.